네, 한 잔에 끝내는 퓨어 스토리지 데이터 핵심 전략 오렌지샷 웨비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퓨어 오렌지샷 웨비나 시리즈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렌지샷 웨비나를 벌써 이제 3년째 맡고 있는 오렌지샷 웨비나의 마스코트 MC 쌤입니다. 처음 인사드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길게 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 벌써 이제 3번째 시즌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25년 오렌지샷 웨비나 첫 번째 주제는 요즘 아직도 핫한 주제인 AI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거기 그 AI에 더불어서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 그것 좀 훑어보고, 그리고 전략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AI 관련된 화두는 어떤 것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기업들의 AI 인프라 혁신을 위해 도움을 주실 해결사로, 네, 그 퓨어 스토리지 얼굴이죠, 얼굴. 네. 제가 오렌지 프린스 강신우 이사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오렌지 프린스. 저희 세션 진행하기 전에 좀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오렌지 프린스 강신우입니다. 예, 저는 이제 퓨어 스토리지 기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담당하고 있는 어카운트는 삼성 쪽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설명 주신 것처럼 GTC 관련된 얘기들을 좀 전달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AI 인프라, 사실 고민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삼성 어카운트 담당을 좀 오래 하고 계시니까 거기 이제 특정 영역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하이테크를 선도하는 기업에 이제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쪽 일 하시면서 생겼던 인사이트나 이런 부분 많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얼굴만큼 기대가 많이 돼요. 네. 네, 그럼 저희 오늘 이제 AI 관련된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 하기 전에 저 계속 언급드린 대로 좀 GTC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산호세에서 GTC가 진행했었죠. 엔비디아 GTC 행사가 진행했었고, 저희도 이제 퓨어스토리지도 이제 스폰서로 참여를 좀 했었죠. 그래서 그 GTC 행사 전반에 좀 있었던 AI 관련된, 아무래도 AI 관련된 내용이 많을 텐데, 그 메시지, 화두가 되었던 내용하고, 그리고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어떤 내용으로 좀 참여를 했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GTC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사실 오늘 이번 주제가 어떻게 보면 시기상 AI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일단은 GTC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젠슨왕의 키노트를 좀 많이 찾아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그 키노트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젠슨왕이 그런 그 GTC 자체를 일종의 그 IT의 슈퍼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많은 IT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젠슨왕이 하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파급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AI와 관련된 어떤 차세대 GPU가 어떤 게 나오고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데이터 포커싱에서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 쪽이나 혹은 이 인프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꾸며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아키텍처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슈퍼볼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GTC, 엔비디아 GTC 행사가 참여한 인원도 굉장히 대규모일 테고, 그리고 참여한 기업도 엄청나게 많을 테고,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진짜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키워드 정리해 주신 대로 좀 설명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키노트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젠슨왕이 키노트 하기 직전에 어떤 영상 하나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그 토큰이라는 단어였고요. 사실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검색하는 키워드 혹은 문장을 이제 어떤 요청을 했을 때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 단어들에 대한 형태소를 개별적으로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토큰들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더 많이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표 어떤 영상이었고요. 결국 이 토큰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어에 대한 그런 형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 토큰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런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점차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토큰에 대한 얘기만 한 건 아니고 결국 이 토큰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면서 그러면은 기존에 어떤 분석하던 패턴 환경들, 뭐 예를 들어 LLM이나 혹은 레그 기반의 어떤 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는 방식에서 이제는 리즈닝 모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내가 요청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광범위한 정보를 다시 리턴한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진짜 맞는 답이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추리하고 뭐 그런 식의 좀 더 심화된 형태의 AI 모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키노트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이런 리즈닝 모델이랑 그다음에 토큰에 대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즈닝 모델에 대해서 한 가지 그 테스트 데모를 하나 보여줬는데 두 가지 LLM 모델을 놓고 이제 같은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받은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LLM 모델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딥시크 R1 기반의 리즈닝 모델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결혼식에서 테이블 구성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의 테이블 구성을 하는데 가족 구성원 간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어떻게 보면 뭐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가장 최적의 테이블 구성을 해달라라는 이제 질문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400개 정도밖에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답변도 뭐 일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즈닝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더 많은 토큰,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어떻게 보면은 예상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답을 찾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답변을 찾아내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더 많은 토큰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입력된 토큰 외에도 이제 출력된 토큰들을 갖고 다시 그런 뭐라고 하죠? 모델에 다시 넣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또 받고 합성된 데이터를 갖고 다시 이제 모델을 돌리는 식으로 단순한 그런 LLM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에 대한 진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예시들을 확인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얘기로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예시는 이거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그 어벤져스의 인피니티 워가 먼저 생각나긴 했거든요. 거기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떤 그 뭐랄까 지구를 구하는 케이스들을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중에 승리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 혹은 어떤 요건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온 토큰들을 갖고 또 거기에 맞게끔 추리를 해서 그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모델이 이런 리즈닝 모델에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데이터 소스가 늘어나는 거를 거기에 이제 한참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좀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진짜 좀 더 원하는 바에 부합하는 의미 있고 또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찾기 위한 그런 방법.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의사결정할 때 하는 그런 행동이랑 그걸 더 가까워지는 A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사실 뭐 챗GPT 같은 것도 써보면 어떤 질문들을 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보면 뭐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답변이 오는 걸 보면 굉장히 장황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원하는 답을 찾아주기 위해서 더 많은 토큰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더 많은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높은 CPU나 GPU에 대한 리소스를 사용하겠다라는 걸 저는 인식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딥시크 나왔을 때 뭐 엔비디아 무용론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번에 이런 GTC 발표를 보면서 느낀 건 AI는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할 거고 뭐 단순히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에이전틱 AI나 뭐 로보틱스나 이런 식으로 감에 있어서도 더 많은 데이터와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 위한 그런 계산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계산 리소스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이런 랭귀지, 그러니까 학습 모델, AI 모델 같은 것도 이제 사람에 더 가까워질수록 더 어쨌든 더 많은 데이터나 더 많은 연산, 계산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인프라도 당연히 그에 맞춰진 인프라가 발전을 해가지고 같이 좀 가는 그러면서 AI가 더 발전하는 그런 모델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마도 계속 지속해서 어떤 이런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개발은 심화될 거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그런 집적도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어떤 상면이나 전력을 덜 쓰면서
더 높은 어떤 컴퓨팅 계산 리소스들에 대한 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리즈닝 모델과 토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초기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AI 클라우드 그리고 AI 팩토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AI 클라우드, AI 팩토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대한 변화라고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현재 그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핵심 업무들은 사실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일 텐데, 제스랑이 얘기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는 결국엔 그런 AI 워크로드를 돌리는 형태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트 모델에 대한 방식이 바뀔 거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의 컴퓨팅 모델은 사실은 어떤 검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식이라고 한다면 AI 모델과 더불어서 어떤 에이전틱이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요청을 답변을 만들고 어떤 자료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비디오나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그런 결과값들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터프라이즈 환경들도 점차적으로 AI 포커싱에서 넘어갈 거란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AI 팩토리에 대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AI 클라우드나 AI 팩토리가 그런 AI 서비스에 좀 특화된 클라우드 혹은 AI만 전문성을 띠고 있는 좀 큰 데이터 센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팩토리, AI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런 코어이브 같은 곳들이 굉장히 지금 화두이긴 하거든요. 그런 AI 클라우드에 떠오르는 굉장히 큰 유니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 부합해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각 그런 이런 AI 환경에 대한 구분을 나눠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AI 워크로드. 그 엔터프라이즈 AI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AI 환경들, 내부에 이제 GPU 서버 놓고 거기에서 AI를 돌리는 환경들이 일반적인 AI 워크로드를 돌리는 환경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요구되는 성능은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약 한 1TB per sec 정도의 최대, 예를 들면 500GB per sec 이렇게 성능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AI 워크로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AI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AI 클라우드 같은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AI에 좀 더 특화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불특정 다수의 그런 사용자 요청들이 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성능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 용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집약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빅4 하이퍼스케일러는 구글, 애저, AWS, 메타 같은 곳들이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나 혹은 벤더 제품들을 구매하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디바이스 단위 혹은 컴퓨팅 단위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에 이렇게 연동하는 형태로 많이 구축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규모 인프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용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만들어져 있는 제품보다는 각각 개별 요소들을 구매해서 거기를 본인들의 어떤 플랫폼, 자동화된 환경들에 맞추는 형태로 많이 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AI 이렇게 구분된 게 사실 이제 그 사용자층 그리고 이제 타겟하는 사용자층 필요한 성능 요건, 필요한 용량 이런 부분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AI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기업 내 어떤 일반적인 AI 워크로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는 굉장히 글로벌 규모의 대규모로 이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 그런 걸 위한 이제 인프라일 것 같고 이제 AI 팩토리는 그럼 그 중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좀 타겟팅된 그런 수요층 이제 특히는 AI 특화돼서 그런 식으로 좀 구분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의 어떤 케이스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어떤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로 어떤 이런 GPU 팜을 만들어 놓고 모델들을 만드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에 좀 더 맞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런 환경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 환경과 하이퍼스케일러고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갖고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고려돼야 될 부분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은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하게 되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초기에 스코프했던 성능보다 더 많은 성능들이 필요하게 됐을 때 이것들을 굉장히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어떤 인프라를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클라우드 베이스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수요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비용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독 기반의 애저 서비스 환경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구조들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가지가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레퍼런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어떤 빌딩 블록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거나 인프라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AI 팩토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더넷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더넷에 대한 부분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크게 와닿던 부분이긴 한데요. 젠슨왕이 이번 키노트에서 뭐 그 전에 이미 엔비디아에서 스펙트럼 X라고 하는 네트워크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 뭐 GA 되지는 않았지만 이 제품이 출시가 됐고, 이 제품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이더넷으로의 전환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키노트에서 젠스랑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엔비디아가 이더넷으로 진출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한 게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런 이더넷 자체가 인피니밴드가 갖고 있는 어떤 성능과 동등하게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나 혹은 앞으로의 그런 AI 시장에서도 좀 더 쉽게 이런 네트워크 환경들을 관리하고 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성능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둘 거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엔비디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더넷 자체가 이미 그 기술력이 인피니밴드와 동등해졌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인지라기보다 어쨌든 그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부분에 이제 서로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이더넷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쉬울 것이고요. 이미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환경들은 사실 이더넷 환경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하기가 쉽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뭐 인피니밴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더넷 환경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간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일로화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또 뒤에서 이 얘기 좀 더 하겠지만은 그 고성능 슈퍼팟 같은 그런 고성능 AI 환경을 꾸린다라고 하면 이제 인피니밴드는 뭐 기본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고객사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시장에 좀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특히나 이제 GTC 같은 이벤트에서 엔비디아의 뭐 젠슨왕이 직접 이런 걸 언급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네트워크 구성에서 좀 다양성,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확장성이나 이런 벌면성 고려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더넷은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피니밴드는 좀 완성된 그런 기술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좀 그런 언급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좀 받아들여져서 이런 구성에서의 좀 유연성 그런 것들 좀 가져가는 계기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현재 그 어떤 기업이 쓰고 있는 AI에 대한 패턴 혹은 뭐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게 먼저이긴 하거든요. 인피니밴드가 어디에 좀 더 강점이 있느냐, 이더넷은 어디에 강점이 있느냐, 사실 좀 다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다 그러면 사실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런 뭐 응답 속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로키나 이런 방식으로 그런 응답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뒤에서 좀 더 얘기 드리긴 하겠지만 현재는 그냥 선택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얘기할 부분은 이런 이더넷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엔비디아가 시스코와의 협업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건 그 전통적인 이더넷 환경의 강자는 사실 시스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특수성,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무중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시스코가 그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거든요. 많은 그런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시스코를 선택한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이런 엔비디아가 시스코와 협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이더넷 시장에 대한 확장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이 협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시스코가 갖고 있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스위칭에 대한 프로덕을 엔비디아의 스펙트럼 제품군으로 통합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시스코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NXOS라고 하는 그 자사의 그 고가용성이 높은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을 스펙트럼 S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고객 입장,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그런 스펙트럼 X가 좋은 건 알겠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일 텐데, 이런 시스코와의 협업을 하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이런 스펙트럼 X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예전에는 사실 인피니밴드 굉장히 고집스럽게 행동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좀 더 선택의 문제로 이더넷 쪽으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더넷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AI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피션시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뭐 어떤 AI 모델 자체가 좀 더 많은 파라미터와 토큰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더 많은 계산 리소스들이 필요해지면은 결국은 정해진 어떤 밀도, 상면 안에서 그런 컴퓨팅 리소스나 GPU에 대한 파워를 좀 더 높이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 사실 이제 오픈 AI, 챗 GPT가 확 뜨면서 이제 AI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아웃컴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LLM 기반의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번에 키워드를 좀 보면은 LLM 그게 이제 끝이 아니고 이건 이제 여기서 시작이고 또 더 사람이 가까워지는 AI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플랫폼을 이제 엔비디아는 제공할 테고, 그에 발맞춰서 이제 저희 같은 인프라 벤더들은 그런 정도의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한 더 성능이 더 좋거나 더 강력한 그런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로드맵으로 좀 가게 되는, 그게 이제 올해 키워드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뭐 당연히 그 전력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GTC 전반적인 메시지는 좀 이랬던 것 같고, 네. 저희가 이제 표어가 좀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부스도 하고 세션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좀 해볼까요? 네. 키노트 중에 이제 스토리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뭐 길지는 않았습니다. 짧게 언급을 하긴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뭐 협업하고 있는 벤더들과 열심히 잘하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업데이트가 있었고, 지금 캡처 화면에서도 보는 여러 벤더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키노트 세션 이후에 각 이제 제조사별로 짧게 자기들의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별도의 세션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들과의 그런 인증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AI 팩토리나 AI 클라우드도 결국 이런 파트너십과 관련된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플래시 블레이드 XR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전통적으로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AI 제품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놔두는 그런 AI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굉장히 고성능의 이런 AI 클라우드에 포커싱된 새로운 제품인 플래시블레이드 XR을 이번 GTC에서 같이 출시를 했고요. 그 외적으로는 뭐 다른 모든 벤더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 엔비디아 오늘 뭐 발표 주제와도 맥락이 상통할 텐데, 결국은 엔비디아가 얼마만큼 잘 협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뭐 서티파이드 된 플랫폼들을 출시하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뭐 이미 이제 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서티파이드 된 제품들, 예를 들면 뭐 슈퍼파리 인증이나 혹은 GDS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플랫폼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능이 증가하는 만큼에 대한 테스트들을 백엔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S3에 대한 부분들. 사실 S3는 여러 가지 개발 플랫폼 혹은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어떤 지연 시간에 대한 이슈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사실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고 데이터를 통합하기에 좋은 프로토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단순히 아카이빙이나 그런 용도로만 썼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패스트 오브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RDMA 기반, 그러니까 로키와 비슷한 방식으로 S3도 이제 처리하는 식으로 그런 고성능의 S3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올해 GTC를 가보지는 못하셨지만 물리적으로 내년에는 내년에는 꼭 꼭 가시기를 바라겠고,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좀 그래도 이제 어떤 것들이 핵심 키워드였는지, 그리고 퓨어가 뭐 저희 엑사 같은 신제품 출시도 했지만 더불어서 어떤 메시지 했는지 좀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저희가 이제 AI 오늘 얘기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얘기를 해볼 텐데, AI가 얘기가 벌써 나온 지 3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한동안 됐었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이제 인프라 쪽,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이어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투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이제 그게 정말 효용성, ROI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퀘셔닝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좀 AI 이런 쪽에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떤 것들, AI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지 그걸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보시죠. 사실 AI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았을 거고 알게 모르게 실패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오늘 이렇게 고려사항에 대해서 5가지로 정의를 하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AI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성이거든요. 이런 방향성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우리 데이터 있으니까 한번 AI 한번 해볼까?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AI. 뭐 GPU 한 장도 굉장히 비쌀 거고요. 이거를 하기 위한 리소스들도 굉장히 많이 들 거고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간들 혹은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이런 투자에 대한 것들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유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AI를 개발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데 이거에 대한 유지 케이스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측정해 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중간에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이걸 갖고 어떤 추천 시스템을 할 거야 혹은 챗GPT를 만들어서 내부의 생산성을 높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명확한 유지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사실 이 프로젝트의 방향이 정상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잘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 사례는 만들었지만 이 사용 사례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어떤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모델을 갖고 어떤 아웃풋을 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갖고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매출에 대한 목표를 더 할 거야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정확한 목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도 그 마지막에 가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데이터가 단순히 많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 단순히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데이터 큐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전처리를 해서 실제 이런 AI 트레이닝을 돌릴 수 있는 좋은 데이터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또 꾸준히 평가하고 더 좋은 데이터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반드시 사전에 좀 미리 준비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에 대한 관리는 결국 AI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고객들을 많이 만나보면 그 대부분 이 AI 프로젝트에서 이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인프라 전문가는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AI 개발을 하셨던 분이던가 혹은 조직 내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인프라를 담당하게 되는 분들이 많고 근데 더 문제는 이런 AI 인프라를 구매하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그 SI성으로 어떤 제품들을 딜리버리하는 환경들도 사실은 인프라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냥 이렇게 조합해서 그냥 패키지로 딜리버리 해내는 거지 이 인프라에 대한 전문가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인프라 전문가 많이 있지만 이 AI 인프라 전문가들은 시장에 사실 굉장히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봤을 때 고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챌린지, 도전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럼 우리는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를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그런 워크로드에 대한 성능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시고,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사실은 뭐 한 5기가도 안 쓰는데, 5기가바이트도 안 쓰는데 실제로 구축하는 건 우리는 한 100기가바이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이미 그걸 선언해놓고 더 많은 리소스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 다 비용으로밖에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디파인하고 그 아키텍처를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큰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보면 C레벨에 대한 투자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투자에 대한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에 대한 기준이 서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C레벨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런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기업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바뀌어 나가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 주신 내용들이 사실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AI는 뭐 그래도 이제 음. 조금 다르다고 하면은 AI 그 데이터 전문가, 그것도 거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양질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부가적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프로젝트 성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일 텐데, 근데 AI 관련해서는 뭔가 우리 빨리빨리 해야 돼. 뭐 딴 데 다 하고 있는데 우린 뒤처질 수 없어. 그래서 좀 성급하게 시작해서 거기서 좀 손해가 많이 생긴 케이스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듣다 보니까. 네, 대부분 뭐 서두르다가 이제 뭐 망하는 케이스가 더 많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섯 가지 고려사항들로 봤을 때 결국은 뭐 1번, 2번, 5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내부적인 고려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이제 이런 인프라들 그리고 어떤 준비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전문가들과 협업한다 그러면 뭐 그런 빨리빨리에 대해서 좀 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속도들을 빨리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AI 관련된 프로젝트가 계속 생겨나고 관련해서 이제 이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사항도 진짜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좀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그 인프라 벤더 입장에서 이제 오늘 주제가 또 AI 레디 인프라라고 하는 그런 토픽이 있는데, 이제 저희 퓨어 입장에서 얘기하는 AI 레디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그런 AI를 설계하는 환경들이 사실은 AI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IDC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글로벌 사례에서도 이런 AI 레디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을 준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런 프로젝트들을 AI 레디 인프라스트럭처로 구성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이런 비용의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어떤 시간을 줄인다라는 게 결국 비용을 줄인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그런 워크로드에 대한 기준, 성능에 대한 기준을 미리 디파인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핏하게 어떤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실제로 인프라를 도입하고 나서 어떤 이런 AI 트레이닝을 돌리려고 할 때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런 각 애플리케이션 혹은 뭐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간의 어떤 상호 호환성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향성이 결국 이런 AI 레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레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고민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퓨어가 봤을 때에 대한 이런 AI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I 레디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어떻게 AI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인프라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걸 배포하는 환경들을 뭐 많이 있을 거잖아요. 클라우드나 컴퓨팅 혹은 베어메탈, VM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걸 어디에다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비용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가지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적인 그 AI를 위한 인프라 환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 큐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 전처리된 데이터들을 갖고 AI 트레이닝을 돌리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환경들이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이 모든 환경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사일로로 구성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원천 소스들, 데이터베이스 혹은 일반적인 파일 이런 것들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특성과 파일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인프라, 하드웨어 인프라에 사일로화되어 있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전처리해서 AI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들이 사일로화 되어 있는 환경들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로딩하고 이동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2020년에 이런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그런 업무 효율을 확인했을 때 약 한 전체 시간의 50% 이상을 이런 데이터 전처리, 큐레이션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시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일단 시간의 낭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GPU, 비싼 GPU 인프라가 결국은 놀아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비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못했냐라고 반문해 보면은 기존에 있는 어떤 데이터 플랫폼 혹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스토리지 인프라 플랫폼들이 이런 복합적인 IO들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없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이런 파일이나 확장이 가능한 파일 스토리지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20, 30년 전에 만들어진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성능적인 한계가 있고, 또 다양한 패턴을 한 번에 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하나로 통합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런 사일로에 대한 구성 예시고요. 보시면은 주황색은 스토리지고 노란색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오퍼레이션 쪽인데, 결국 이 데이터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 저장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하나로 통합하고, 그렇게 되면 각 모든 파이프라인이 결국 하나의 스토리지 데이터에 접근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인 그 파일셋이나 혹은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해서 일관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통합하는 것이 베스트일 거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플래시 블레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저희가 내부 아키텍처가 어떤 기본적인 예전에 만들어진 그런 디렉토리 구조가 아니라 키밸류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파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그런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확장에 따라서 이런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시 블레이드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제품군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플래시 블레이드 S를 통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I 팩토리 같은 환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XR을 통해서 어떤 고성능의 데이터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를 뭐 아카이빙하거나 리파지토리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하드디스크 대신에 훨씬 더 효율적인 플래시 E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집적도가 높은 환경으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런 저희 하드웨어를 갖고 계신 환경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레피드 툴킷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트업하는 그런 메타데이터 커맨드들이 있는데, 이 레피드 파일 툴킷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파일 인덱싱을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건 실제로 제가 다른 고객사에 POC를 했던 내용이고요. 리눅스 커맨드로 굉장히 많은 약 한 6억 개 정도의 파일을 한 번에 파인드 하거나 혹은 삭제하는 커맨드를 했을 때, 일반적인 리눅스 커맨드와 레피드 파일 툴킷을 했을 때에 대한 그 시간을 비교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 열흘 이상 걸리던 작업들이 한 3시간 만에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툴들은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런 AI를 모델링 하시거나 개발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게 됐을 때 전체적인 AI 파이프라인에 대한 시간을 아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AI 레디 인프라 고려사항 4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제가 말씀 주신 거 정리를 좀 해볼 테니까 물 한 모금 좀 네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일로인데, 기존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뭐
AI의 다양한 업무들도 있었고 그 계속 발전하면서 이런 것도 필요해 저런 것도 필요해 하다 보니까 도입도 다 각자 다른 주체에 대해서 됐을 테고 그 구성도 다 각각 다르게 됐을 테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뭐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뭐 하드웨어적인 캐파시티나 캐파빌리티도 안 됐을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다 그냥 각각 AI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각각 기능을 하는 것들이 다 사일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사실 AI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그럼 각각 다른 곳에 산재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좀 더 속도를 내려면 좀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통합하려면 이제 통합했을 때 또 이제 성능 저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성능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파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블레이드의 또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 이런 업무나 워크로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성능에 맞춰서 성능 요건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해서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잘 정리가 되었나요?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아키텍처 확장성,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얼마만큼 잘 개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아키텍처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프라를 도입하는 환경에서 봤을 땐 사실 이 아키텍처를 사전에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엔터프라이즈 환경들이 사실은 컴퓨팅과 스토리지에 대한 그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구성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야지 어떤 장애에 대한 도메인을 분리할 수가 있고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AI 환경에서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그 GPU 간의 연결은 인피니밴드 기반으로 좀 더 빠르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 대한 연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넷 베이스로 어떤 스루풋 기반으로 이제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런 장애 도메인을 분리할 수도 있고 어떤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훨씬 쉽게 이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아까 제가 그 엔비디아 그 키노트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인피니밴드와 이더넷에 대한 비교에 대한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로드컴에서 이런 AI 관련된 워크로드를 실제로 인피니밴드와 이더넷 기반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그 아웃풋을 얻는 수행 시간에 대해서 이더넷으로 했을 때 한 10% 정도 더 빠른 결과값을 얻었다라는 이런 결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성능에 대한 부분은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AI 워크로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스루풋 베이스로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GPU 쪽에 로딩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워크로드인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더넷이 인피니밴드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앞서 있는 부분들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이 가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가용성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그냥 좀 빠르게 어떤 개발을 하는데 좀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AI 환경이 결국 엔터프라이즈로 넘어오면서 엔터프라이즈가 갖고 있는 요건들, 그러니까 가용성에 대한 부분들, 페일오버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피니밴드 대비해서 이더넷이 확실히 이런 그런 가용성에 대한 부분, 워낙에 전통적으로 엔터프라이즈가 많이 사용하던 기술이다 보니까 훨씬 더 높은 가용성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디서그리게이티드 아키텍처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시블레이드 엑사에 대한 전반적인 그 하이레벨 다이어그램이고요.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를 서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의 확장성을 개별적으로 확장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NFS 4.2 버전에서는 저희가 PNFS라는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해당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 기존에 그런 AI 쪽에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들이 뭐 웨카나 DDN, 뭐 GPFS 같은 그런 포식스 기반의 그런 제품들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그 벤더사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패키지들을 클라이언트 쪽에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운영적인 측면이나 가용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버든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커널 레벨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런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퓨어도 그런 PNFS 기술을 적용한 플래시블레이드 XR라는 제품을 도입했고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최대 10 페타바이트 퍼 세크 이상의 그런 스루풋을 제공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AI 클라우드나 팩토리 환경에서 아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엔비디아와 많은 협업들을 하고 있고요. 뭐 좀 강조할 만한 부분은 저희가 그런 베이스파드와 베이스파드뿐만 아니라 이제 슈퍼파드에 대한 부분들도 이더넷 베이스로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GDS에 대한 인증들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좀 많은 뭐 일반적인 환경보다 좀 더 많은 GPU 팜에서도 이런 저희 장비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런 AI 레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AI 인프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컴퓨터랑 이제 스토리지는 구분하고 분리하고 네트워크상으로도 그렇고 그게 좀 더 낫다 그런 얘기. 왜냐면 이제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강점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도 그럴 테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주셨고, 제가 이제 계속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인터넷, 그러니까 인피니밴드 대비해서 이더넷으로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계속 들었던 얘기가 우리는 인피니밴드 기반인데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인피니밴드 대비해서 이제 이더넷으로 갔을 때 이제 뭐 장점이라면 장점 혹은 뭐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더넷 구성으로 갔을 때 인피니밴드 구성 대비 좀 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언급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먼저 좀 고민해야 되는 건 그 현재 워크로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실제 워크로드는 한 10기가, 20기가만 쓰면 충분한데 우린 더 많은 게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더 오버사이징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피니밴드를 사용하는 환경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사실은 그게 초저지연 환경들, 예를 들면은 HPC 환경이나 슈퍼컴 환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그런 메모리 통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들을 CPU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그 GDS랑도 연계가 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GDS라고 하는 것 자체가 CPU를 통하지 않고 GPU 다이렉트로 처리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GDS에 대한 부분들이 인피니밴드 기반으로 많이 인증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넷도 그런 초저지연과 관련된 기술들을 위해서 RDMA 기반으로 이더넷을 확장하는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쉽게 이제 로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NVMe 패브릭으로 연결해서 NFS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RDMA 기반으로 이제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더넷도 이런 지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만큼 많이 왔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실제 운영 환경에 있어서도 사실은 접근성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더넷이 훨씬 더 가까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피니밴드를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어떤 방향성 때문에 초기에 AI가 이렇게 방향성이 굳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더넷도 어떻게 보면 더 쉬운 하나의 선택 모델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객사분들도 AI 환경은 인피니밴드야 이런 생각보다는 네. 각자 이제 또 원하는 요건이나 뭐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보시고 우리 상황에는 뭐 이더넷이 됐든 인피니밴드가 됐든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좀 현명하게 네.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건을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 속도가 너무나도 중요해. 혹은 우리는 대량의 데이터들을 빨리 로딩을 해야 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요건 정의를 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그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개발자들 혹은 뭐 이런 AI 트레이닝을 위한 어떤 배포에 대한 문제 고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시는 환경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뭐 NGC나 이런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들도 대부분 이런 컨테이너 기반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긴 하는데, 근데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AI의 엔터프라이즈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들이 사실은 이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긴 하지만 엔터프라이즈에 최적화된 툴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에 대한 관리는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개발 환경에서는 굉장히 이런 이식성,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프로덕션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데이터에 대한 종속성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할지, 혹은 엔터프라이즈가 갖고 있는 어떤 가용성, 뭐 복지에 대한 부분들, 사실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진짜 뭐 그 현실은 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뭐 고객의 선택입니다. 이걸 VM으로 할 수도 있고 베어메탈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컨테이너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컨테이너 환경들에서라고 한다면 이런 저희가 갖고 있는 포토웍스라고 하는 제품들을 통해서 단순히 AI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데이터 큐레이션하는 환경들까지도 이런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포하고 좀 더 빠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들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는 쿠버네티스에서 하고 그 컨테이너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포토웍스에서 어떤 백업이나 가용성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개발자들이 이런 개발에 대한 가속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두 중에 하나가 큐브버트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VM웨어 브로드컴 이슈 때문에 그 비용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VM을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어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좀 더 라이트웨이트하게 큐브버트라는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런 큐브버트를 이제 포토웍스 내에서 단일 플랫폼에서 컨테이너 VM을 동시에 개발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용에 대한 최적화. 예, 결국 그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지만 뭐 초기에 셋업하고 뭐 플래닝하고 셋업하고 다 해도 결국 비용이 안 맞으면 못 하거든요. 비용에 대한 얘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결국 이 AI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학습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학습된 모델을 갖고 추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인프라가 초기 투입되는 게 학습할 때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비용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결국 여기에서 또 학습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도 사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추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운영 비용들이 많이 들 거고 그리고 모델에 대한 어떤 빠른 이터레이션 플래닝 혹은 뭐 이런 단기간에 이런 모델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줄이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뭐 오늘의 뭐 전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통합된 데이터 내에서 어떤 데이터들의 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간소화하고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고 거기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를 뭐 포토웍스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개발자 입장에서의 파이프라인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이동에 대한 시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AI 트레이닝에 대한 시간들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운영적인 측면입니다. 퓨어 스토리지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애율이나 하드웨어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높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실제로 저희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저희가 직접 만든 DFM이라고 하는 디스크에 대한 장애율을 조사한 거고요. 실제로 5년 동안 제가 조사했을 때 뭐 전체 글로벌한 한국의 숫자는 아니겠지만 좀 메인 어카운트 세 군데를 조사했을 때 5년 동안 3건의 RMA만 발생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어떤 디스크 장애율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한 가지는 전력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D램을 조금 쓰거나 혹은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전력적인 부분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운영하는 비용들에 대한 절감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서비스형 과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환경들도 사실은 초기에 투자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초기에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구축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구매하시는 것 외에도 AI를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형 과금 체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한 형태로 AI를 위한 어떤 과금 체계 혹은 데이터 리파지토리를 위한 과금 체계를 저희가 구독 기반으로 실제로 정말 이제 클라우드와 동일한 형태의 어떤 구독 체계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저브 캐패시티나 온디맨드 형태로 고객이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형태로 저희가 그런 구매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 한 가지 차이점은 저희가 SLA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받고 계신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이 부족하다라거나 혹은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안적인 문제들 혹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개런티 한 것보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크레딧으로 이제 비용을 이제 환불해 드리는 형태로 저희가 SLA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프로젝트를 소규모로 시작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는 고객들이라면 이런 서비스형 과금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신다면 훨씬 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만큼의 인프라 사이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좀 이런 서비스 형태에 활용해가지고 좀 그래도 비용적으로 좀 최적화된 그런 옵션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이제 저희가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인프라 컨테이너 쪽 이게 아무래도 이제 AI가 비싸잖아요. 인프라도 비싸고 여러 가지 비싼데 그래도 이제 좀 운영 자원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컨테이너가 좀 가져가는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더더욱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로 관리할 수 있게 이제 포톡스를 활용하는 게 이제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운영 효율성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또 통합을 하고 스토리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하드디스크보다는 운영 효율이나 이제 비용적인 측면 이 TCO적인 측면에서 플래시가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플래시로 고려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쭉 네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공유할 만한 좀 사례 같은 것들이 있죠. 글로벌 케이스도 있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국내 케이스들도 좀 있긴 한데요. 오늘은 특별히 좀 글로벌 케이스로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작년의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뭐 사용 사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 사례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 있는 랜딩 AI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형 비전 모델, 라지 비전 모델을 개발하는 업체고요. 여기에 퓨어가 지난해에 투자를 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 어떤 AI에 대한 방향성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런 비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투자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어웨이브에 대한 사례입니다. 지난해 말쯤에 아마 이 코어웨이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거고, 코어웨이브는 되게 대규모의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유니콘 AI 클라우드 업체이고 많은 그런 AI 관련된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퓨어도 이제 최근에 시스코와 함께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코어웨이브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나서 실제로 아까 보셨던 플래시 블레이드 제품들이 이제 실제 코어웨이브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어떤 AI 애저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로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AI 애저 서비스를 하는 AI 클라우드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수혜 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에버그린 원이라고 하는 구독 모델을 통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이런 인프라들을 운영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한 하나의 유즈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 뭐 다들 아시는 그런 페이스북에 대한 케이스고요. 메타는 지금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RSC라고 하는 그 리서치 센터 쪽에 저희가 이제 장비들이 들어간 케이스고요. 그래서 실제로 퍼포먼스 티어 1 쪽에는 플래시 블레이드를 통해서 어떤 모델들을 돌리고, 그다음에 플래시 어레이 C는 그 예전에 이제 고집적에 대한 그 스토리지로서 이제 아카이빙이나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용도로 이제 고객이 구매를 하셨고요. 플래시 블레이드 위쪽에 이제 펭귄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그 풀링 솔루션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른 그런 GPU에 대한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가속화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메타 쪽에 하이퍼스케일러 윈이라고 해서 대규모의 저희 그 장비들을 납품한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별도의 어떤 프로덕트 제품을 납품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퓨어가 갖고 있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DFM이라고 하는 저희 이제 자체 개발된 디스크 모듈이 판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5테라짜리 디스크 모듈이 하나의 이제 쉘프에 들어가서 이제 제이버프 형태로 메타와 같이 공동 개발해서 메타에 있는 컴퓨팅 리소스들이 그 퓨어의 제이버프, 그러니까 DFM이 꽂혀 있는 제이버프와 RDMA 통신으로 연결돼서 로키로 연결돼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빠르게 서빙하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렇게 납품하게 된 그 이유는 사실은 하드디스크가 갖고 있는 어떤 성능적인 병목과 어떤 장애율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높은 거를 하려고 했을 때 TLC를 보면 아직까지 비용적으로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퓨어가 갖고 있는 고집적 기술과 그다음에 신뢰성, 장애가 잘 나지 않는 이런 신뢰성이 겹쳐져서 메타에서 이제 저희의 이 DFM 기술을 이제 제이버프 형태로 구매를 한 거고요. 예상컨대 이제 2026년에는 두 자릿수 규모의 엑사바이트 형태로 이제 딜리버리가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어가 가고 있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의 방향이 단순히 엔터프라이즈뿐만 아니라 그런 AI 클라우드를 넘어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까지 확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 전에 얘기했던 메타 윈 케이스가 이제 왼쪽에 화면상에 보이는 왼쪽에 그 리서치 클러스터 네. 그 케이스고 이 오른쪽 케이스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또 디자인 윈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메타가 IDC를 확장해 나가면서 그때 이거를 좀 어떤 표준 디자인에서 이제 향후 이런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겠다 그런 윈 케이스고 저희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게 이 디자인 윈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단일 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쭉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 나간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그만큼 인정받은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토리지 업체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사실 뛰어넘은 케이스라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퓨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케이스여서 사실 좀 이런 그 내부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공유됐을 때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시간 많은 긴 시간 동안 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마무리하면서 좀 요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셨던 내용들. 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좀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런 AI 프로젝트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근간의 AI 레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데이터 AI를 엑셀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리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 그리고 어떤 예상 가능한 성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 플랫폼들을 구축하셔서 이 단순히 스토리지 플랫폼이 아니라 이거를 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어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런 AI 인프라도 똑같이 엔터프라이즈와 유사하게 동일하게 어떤 디서그리게이션 된 환경들로 구성을 해서 어떤 장애 도메인이라는 것들을 분리하고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더해서 이런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밀접한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을 이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배포에 대한 부분들. 사실 뭐 고객들이 많이 배포할 수 있는 것들, 환경들이 뭐 클라우드도 있을 거고, 온프렘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뭐 컨테이너 환경이든 VM 환경이든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의 그런 가용성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고가용성에 대한 집중된 그런 배포 환경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컨테이너들을 활용했을 때는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들로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도까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훨씬 더 좀 더 실패 없는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결국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사이징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AI 파이프라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소요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구독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기업의 그런 AI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방안으로 가기 위한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냥 AI니까 AI 인프라 무조건 빠른 거 그런 것보 그렇게 막 막연히 접근했던 거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요 세션 다 설명해 주신 거에 기반해서 좀 AI 레디 인프라가 뭔지랑 그다음에 그런 AI 레디 인프라를 구성할 때 언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두 번째 오렌지샷 웨비나는 AI 데이터 파이프라인 가속화라는 주제로 7월에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근데 좀 요즘 그래도 일교차가 심해서 저희 둘 다 목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지금 완전 봄이라는 거 딱 느껴지는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또 가정의 날도 또 다가오는데요. 가족들과도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과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는 이제 무더울 여름 7월에 더 뜨거운 주제로 채워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